네, 안녕하십니까. 특별편성 윤석열 대통령 수와 전기차 N 2차 전지로 돌아왔습니다. 예. 네. 25년 이제 을사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도 이제 미모의 경계신 이제 권명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아야 보인다, 예, 예. 알아야 승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박순혁 작가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그동안 어떤 싸움을 해왔던 것인가. 예,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제 또 온 국민이 지금 한 팀이 되어서 예, 예, 예. 가고 있지만 그동안 진짜 박순혁 작가님은 또 어떤 싸움을 하셨던 것인가. 예, 예,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저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전쟁을 지난 한 1, 2년간 거치지 않으셨을까. 2년 동안 한 거죠. 예. 2년, 네. 3년 동안 한 거죠. 22년부터, 이제 22년부터 시작한 거니까 23, 22, 23, 24, 3년 동안 열심히, 네. 여러분들 모르게 이제 중국하고 전쟁하고 있었고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그래도 좀 반환점을 돌았다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또 그렇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기는 편에 줄 서는 사람이지, 이제 정의를 위해서 뭐 줄 서고 있지는 않는다고요. 이제 정의 편에 서더라도 이제 정의가 일방적으로 이제 좀 질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잠수 타고 있다가 이제 조용히 있다가 이기만 할 때 이제 그때 저는 목소리 내는 사람이지. 네. 예, 이분처럼 이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정의의 목소리를 이제 이 소리 높이 외치다가 이제 직장 잘리고 이런 사람은 저는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모습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저는 네. 신중하다니까요. 저는 다 계획을 하고 이제 한 거고요. 이분은 이제 계획 없이 그냥 이제 이빨 소리 했다가 잘린 거고요. 다르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100% 베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대싸움이니까 하는 거고요. 네. 안 대싸움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쪽으로만 쫓아다니면 이게 네. 돼 있다니까.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게 되어 있다는. 그럼요. 네, 오늘 뭐 장도 올라갔고요. 예. 장 초반부터 또 배터리주들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시점에 어떤 분께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양파지만 이쪽도 이쪽 있다고 하면은 이제 반대편 쪽 분들께서는 역시 체포한다고 하니까 장이 올라간다. 그따구 능지를 갖고 예.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그런 분들은 주식 팔고 예금을 네. 하십시오. 예? 공수처가 나대봐야 결국은 이제 체포에 실패할 거고, 이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는, 길이 빨라질 테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시장이, 눈치를 채고 미리 움직인 거고요. 그러니까, 좀 한심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그 유료 멤버십이 거의 한 20% 넘게 지금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분들은 제가 봐서는 뭐랄까 되게 좀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예, 그 정도 능지를 갖고,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지금 이제 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아니, 뭐, 그 대통령이 이제 탄핵하는 쪽에 찬성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갖고,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제 뭐 다른 이런 거 때문에 이제 하나는 도저히 뭐 이런 멤버십 못하겠다 해서 빠져나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따구 정신 상태와 그따구 지능을 갖고는 주식을 맨날 해봐야 100점 100패니까 당장 다 때려치우고요. 이제 예금이나 하시길 그렇게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 그런 이제 정신 상태, 그런 이제 지능 수준 갖고는 절대 주식 해갖고 수익 못 납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이제 25년 이제 한 해가 밝았는데, 이제 네. 25년 한 해는 엄청난 주가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한 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소 이제 코스피는 올해 3,000을 넘어갈 거고, 코스닥은 올해 1,000포인트를 넘어갈 겁니다.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 8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 가격에서 2배, 3배는 쉽게 올라갈 거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도로 갈 거니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쌓아놨던 유료 멤버십, 이제 강좌, 이제 빠뜨린 거, 이제 다 챙겨갖고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되고요. 이제 들었던 것들, 다시 한번 또 듣고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 걸로 소화하는 이제 그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이 좋은 장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크게 불려갖고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꼭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유료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셔갖고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 천재 1위의 기회를 이제 절대 놓치지 마시기 이제 부탁드리고,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 끝나고, 유료 멤버십 하나 올라갈 텐데, 이제, K-팝 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주 좀 또 첫 회니까, 새해 첫날이니까 아주 재밌게 이제 네. 1시간 40분, 1시간 한 4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재밌게 이제, 재밌는 내용을 우리 이제 경제요정 이제 박수인 앵커님하고 이제 녹화해서 올려놨으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주말에 쓸데없이 뭐 TV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이제 뭐 가발조선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시고 이제 그런 거나 보십시오. 보면은 이제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뭐랄까 기분 전환도 되고 할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대통령 관저로 가서 공수처에서 체포 시도를 했다가 퇴거했잖아요. 예, 예,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오늘 한마디 평을 해주실까요? 미친 것들이죠. 감옥 들어가고 싶어서 작정하고 그러는 거죠. 뭐 전혀 이제 뭐랄까 뭐죠?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위법과 불법이 지금 판치고 네. 있는데 지금 이제 네. 공수처가 하고 있는 행동,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 그런 이제 불법이고 위법이고 반헌법적이고 이제 파쇼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행동들이에요.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계신 분들은 뭐랄까 독재의 주구들이고 이제 파쇼의 앞잡이들입니다. 예, 뭐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하게 뭐 딴 거보다도 이제 그런 분들은 아마 뭐 올해 이 좋은 장에서 이제 손가락 빨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아 보이고요. 예, 예. 네.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예. 내란죄 없는 내란 탄핵이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예. 또 탄핵소추위원 측에서 그 대통령 탄핵 사유의 내란죄 부분 철회. 예. 내란죄 소식까지 부분 나왔어요. 처리하면은 뭐 갖고 탄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한 건지 예.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액션으로 사실 많은 국민들을 속여왔지만 정말 그 비상 계몽으로 인해서 예. 많은 분들이 깨어났고 예. 그리고 오늘까지 이번 주 대통령 관저 앞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지금 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데 이 가운데서 JTBC, MBC는 관저를 또 헬기로 촬영을 해서 그건 예. 격추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격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예. 사실 공수처도 관저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행사를 가할 경우에는 사실 발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체포하고 발포하고 예. 뭐 이래야 되는데 좀 많이 봐준 겁니다. 사실. 맞아요. 정신 예. 차려야 되고요. 예?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랄까 좀 착각하고 계신 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다 뭐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민주주의는 이제 뭐 김구 선생님의 이제 말씀을 표현을 빌리면 이제 민주주의는 내용이 아니고 절차거든요. 절차.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거, 합법적인 준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그런 합법적인 절차 따위 다 무시하고 저 내란법 윤석열 어쨌든 간에 감옥에 쳐넣자는 쪽이잖아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거는 독재고 파쇼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쳐넣자 하는 게 독재고 파쇼라고요.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연장선상으로 제가 이제 뭐 입바른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게 이제 되게 많은 시민분들을 이제 깨어나게 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수호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이제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반헌법적 불법적인 작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만드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제목을 들이대 갖고 입을 닫게 하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독재고 파쇼입니다. 독재고 파쇼. 예?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50 시대 전두환이 했던 그 행동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극악한, 악독한 그런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 그 잘못 돌아간 나라가 한참 잘못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였던 것인데요. 예, 예. 하지만 이제 정상화되어가는 예,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 겁니다. 예, 궤도에 놓여 예,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대국민 담화 처음 발표하실 때 이제 친북, 종북 세력들 이제 네.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다시 권좌에 복귀하시고 이제 지금 그런 종북 세력들 이제 그 친중국 세력들, 친중 매국노들을 이제 일거에 다 소탕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휩쓸려 갖고 같이 소탕되지 않으려면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댓글 쳐 달지 말고, 예? 그 민주적이지 않은 파쇼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댓글 함부로 쳐 달지 말라고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대통령 관저에서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있을 때 경호실 측에서 발표하는 것이 합법이긴 합니다만 예. 혹여라도 그런 상황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돼서 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좀 봐줬죠. 예, 봐줄 때,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라고, 진짜. 그리고 우리가 몰랐지만 박순혁 작가님이 몸소 겪었던 그 전쟁, 아, 예. 지금 우리는 전쟁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사실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 기자분들도 예. 자기는 중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음.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 게 뭐냐면 예. 뭐 드론 같은 거 막 날려보내고 북한이랑 전쟁 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자기는 너무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고 진짜 저 야, XX 북한이, 야, 씨발 새끼야. 야, 북한이 그 오물풍선 날리는 거는 우리하고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라고, 그걸 먼저 얘기하라고. 대통령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북한이 오물풍선 날리니까 그러면 우리도 북한에 오물풍선 날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개 같은 소리를 쳐하고 있어, 이 새끼야. 정신 차리라고. 네가 북한 놈이야? 그거는 김정은이나 시진핑 편에 서서 하는 얘기 아니야.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다가 전쟁하면 어떡하냐. 네. 예. 아니, 그러면 북한이 저렇게 쳐들어오고 우리 계속 도발하는데 그냥 쳐맞고만 있냐? 당연히 뭐 원점 타격을 하든 우리도 그 반대되는 드론을 날리든 해갖고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주권 있는 나라가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윤석열만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예. 사람이 예. 계엄 이후에도 예. 중도라는 기자라는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사람이 중도는 이미 있어요. 개뿌리 중도야, 씨발. 그거는 생각이 없는 거지. 자, 이제는 정말 깨어나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가는 길인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안보가 얼마나 위협을 받았는지 오늘 그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일부 초안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초안전 얘기는 이제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늘 흘렸던 단어였거든요. 예. 초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이다. 이제 전방위적인 이제 그런 전쟁이라는 거고요. 한번 보시죠.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최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에 의한 조직적인 댓글, 굉장히 심각한 국가 안보를 보고 있는데 그 집단 뒤에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와 연계된 뭐 이런 안보 위협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한국산 거른다. 알고 보니 중국 댓글 부대. 중국 댓글 부대가 뭐 어떤 댓글을 달았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픽으로 댓글 내용들을 좀 추려봤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포털 기사에 중국인이 단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인데요. 보면 난 요즘 원산지 보고 한국산은 무조건 거른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현대차는 안 되지 중국 전기차가 최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 관련해서도 알리 서비스 품질 좋은데 이 안 좋다고 기사했던 거 이해 안 감. 중국의 열등감 좀 그만 느껴라. 같은 한국인으로 진짜 창피하다. 이런 댓글이 달린 건데. 모든 산업 분야에 달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경쟁 관계에 있는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이커머스 쇼핑몰 관련해서 주로 달린 건데요. 우리나라 이 경제 산업 기사에 이 중국 댓글 부대가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보다시피 이 한국산은 깎아내리고 이 중국산은 추켜 세우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여론 조작이 어떻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국내 연구진이 직접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댓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국식 아이디나 아니면 중국식 언어 습관 그리고 반복적인 댓글 등 10가지 식별 기준을 적용해서 이 중국인 의심 계정을 찾아낸 건데요. 네이버에서 70개의 기사를 무작위로 분석을 해봤더니 댓글 가운데 중국인 추정 계정이 77개가 발견됐고요. 이들 계정은 2개의 단체가 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특정 산업 기사에 이런 댓글들을 단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아니고 일단 연구 결과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연구팀은 일단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 댓글 부대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이를 중국의 인지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 옛말에 이 3인성우라고 3명이 우기면 없던 호랑이도 뭐 만들어진다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댓글이지만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게 진짜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건데요. 연구팀이 주장하는 이런 댓글 조작이 왜 일어나는 건지 연구진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을 다는 거는 단순히 뭐 기업 간의 경쟁을 지원하려고 하는 애국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여론 조작. 그래서 연구팀은 좀 이들을 식별해낼 수 있는 프로파일링 지표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이제 현대차가 보란 듯이 누적 생산량 뭐 1억 대를 돌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중국에서는 비하한다지만 뭐 세계 시장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네. 셈이기도 한데요. 현대차가 창립 57년 만에 이 누적 생산량 1억 대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뭐 일본 도요타나 독일 폭스바겐보다 단시간에 기록을 달성한 건데요. 이 1967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는 아반떼였고요. 이 1,537만 대가 팔렸고 현대차는 앞으로도 이 새로운 1억 대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더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IP를 차단하면 인터넷의 여론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중국 IP 당연히 차단해야 됩니다. 일본은 중국 IP 다 차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네. 네이버 통해 갖고 그 네이버 댓글에 이제 국적 표시하자 하는 이제 얘기를 뭐 나경원이나 계속해서 이제 법안을 내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해갖고 지금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이제 국적 표시를 하자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극구 한동훈 쪽에서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실 때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예. 극구 또 그러고 나가시고 예. 그분은 좀 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놓고 그 장인, 장인이 대놓고 뭐 친중 매국노인 거는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예. 중국은 앞잡이라는 거죠. 예. 가시면 요게 이제 요 기사화된 건데 9월 29일 이제 더 팩트 문하영 기자님 기사입니다. 한국산 거른다. 중한국 경쟁 분야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어떤 분야냐면 주로 전기차하고 배터리하고 이커머스입니다. 네. 예.
등 한국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산을 깎아내리는 댓글이 대거 달리고 있다. 주종은 전기차고 배터리고요. 최근에 이제 알리테무가 한국을 막 공습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하고 맞물려 갖고 이커머스도 이제 같이 조금 있는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9일 카톨릭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원윤 교수와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 연구팀이 한국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적 실태 파악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경쟁산업 분야 기사에 주기적으로 조직적으로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됐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이 중국인들이 다는 게 분명한 이 댓글뿐만 아니고 지금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들도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여의도의 금융감독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여의도의 3프로TV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슈카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모카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MBC, KBS, YTN 등등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다 친중 매국노 일당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예. 가장 빠르게 친중 매국노라는 예, 워딩을 예, 예, 계속 예. 쓰셨는데, 예, 예. 친중 매국노, 가짜뉴스 이런 워딩이 사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났었는데 예, 예.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이번 계엄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예. 비상계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설마. 설마. 예.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아, 그게 진실이었군 하고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저한테는 저 혼자 50년대 사시는 분이시냐고. 친중 매국노 간첩 이런 얘기하니까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2020년도에 중국 간첩이 전 세계 지금 쫙 퍼져가지고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한 문제라는 겁니다.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예,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예, 지금 독일에서 지금 이제 사전 투표 까보니까 이제 사전 투표 이제 사전 선거의 명부하고 대조해 보니까 지금 이제 가짜 표가 지금 네. 수십만 표가 지금 발견이 돼 갖고 지금 독일도 지금 난리 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의회를 해산한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좀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개연성이 걸 있어 보이는데. 언론이 자기들이 이제 불리한 거니까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뒤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제 AF이라고, 그게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통해갖고, 이제 전 세계 정치에 이제 관여하는 이제 그 핵심 조직이 AF이고, 그 AF의 네. 이제 그 의장국이 대한민국인데, 그 AF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110개국이에요. 110개국이라니까, 110개국. 예. 그 110개국에 웬만한 선진국은 거기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가입돼 있다가, 이제, 그 유럽의 이제 서유럽 국가 중에서 가입돼 있는 국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서유럽 국가 중에서요? 예. 선진국은 AF에 보통 가입이 안 돼 있는데, 네. 선진국 중에서 유독 AF에 가입돼 있는 국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 아니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아, 그래서 예. 프랑스에 요번에 누구야 뭐죠? 마크롱 몰아내려고 의회에서 막 우시아시하고 막 다시 재선거하고 막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프랑스 선거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다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다음. 네. 연구팀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유튜브, 네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산업 분야 관련 기사에 관련 댓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일부 중국인 의심 댓글로는 한중 기술 경쟁 분야에 관련된 기사에 특히 반영하고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한중 경쟁 산업 주체가 이슈화될 때 이에 댓글을 다는 경향도 관찰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같은 중국발 여론 선동 형태가 한국 국민에 대한 이제 세 가지 형태, 겁주기, 디스메이, 갈라치기, 디바이드, 전술과 함께 중국을 비판하는 국내 매체에 영향을 떨어뜨리는 버리기, 디스미스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진단했다는 거고요. 예. 다음, 연구팀은 이제 겁주기 예시로 전기차 관련 기사 댓글 중에 중국 차도 품질이 좋아졌는데 현기차 누가 사?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돈 버는 것.
중국과 한번 타봐야지 흉기차 봐라 등을 언급했다는 건데 중국차가 품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누가 가장 많이 하죠? 3프로 TV요. 곽독이요. 신한증권 곽산준 지점장. 예? 연합뉴스, KBS, MBC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SBS부터 해갖고 2차 전지 얘기하면은 2차 전기차 얘기하면은 야 중국 전기차 기술이 얼마나 올라온지 아냐 그 얘기를 대한민국 KBS, MBC, SBS, YTN 뭐 연합뉴스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겁주기 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무슨 네. 얘기죠? 대한민국 언론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 장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한국 경제는 모두 망할 것 등의 표현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한국이 협력 대상으로 중국을 네.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누가 가장 많이 의도하죠? 안유아요. 중국 공산당 안유아. 안유아를 키워준 사람이 누구죠? 3프로 TV KBS 홍사운이라고. 그 새끼들이 친중 매국노라고 그래서 그래서 구독자 수가 100만을 예. 넘어가는 채널을 일단 좀 의심하고 예. 걸러보자 이런 얘기도 최근에 좀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기 예. 시작했거든요. 100만이 이제 달성되는데 중국 애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겸손이 힘들어가 이제 이 작업을 통해 갖고 이제 구독자나 그다음에 조회수나 이런 거를 좀 부풀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연결돼 있을 거라는 거죠. 친중 매체들 네. 이제 볼륨을 이제 마이크 크기를 키우게 해갖고 이제 100만인데 그 100만 중에 이제 구독자 상당 부분은 네. 중국인들이나 중국 이 애들이 도와주는 뭔가의 작업을 통해 갖고 이제 구독자 수를 부풀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다 조사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조사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계엄까지 했는데. 예, 그럼요. 다 하겠죠, 당연히. 일거에 척결 한다고 하셨으니까 1년 예. 내에 할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임기 내에 예, 그럼요. 예, 바쁘게 좀 일 좀 바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예, 말씀하시죠. 예. 제 그 초딩 아들도 사실 유튜브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썸네일이고 그 다음에 보는 거는 결국에 구독자나 조회수. 조회수, 예. 이게 신뢰가 돼서 그렇죠. 보게 예,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조회수가 많은 거를 보게 되죠, 사람이. 네. 예, 뭔가 이제 뭐 중요한 얘기가 있나 보지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의 목소리가 우리나라 내에서 커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동시에 현 정권은 친미 친일 정책으로 미래 속국이 되고 있다는 갈라치기 전략으로 정치 지형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 얘기 누가 많이 했죠? 3프로 TV에 김동완이가 맨날 하는 얘기, 권순우가 맨날 하는 얘기, 슈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저출산. 예. 중국의 비판적인 시각의 보도를 게재한 신문사나 미디어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 메시지보다는 보도 매체, 메신저 자체를 비난하고 때리는 형태인 버리기 전략을 구사해서 매체의 신뢰성과 영향력을 훼손한 것. 신문사나 미디어는 사실 많이 없고요. 나죠, 나. 박순야. 빠떼레시를 그렇게 때렸던 게 바로 메신저를 비난하고 때리는 형태인 버리기 네. 전략이죠. 여기에 금감원까지 활용이 됐다는 거죠. 정부 조직이 미친 겁니다, 나라가 실제로. 네. 예. 중국인 의심 계정들은 한국 내 젠더, 지역, 정치의 갈등을 부추기는 내러티브를 확산하거나 한국을 비방 또는 비하하는 키워드를 일관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터리와 여기 배터리 나오죠.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기술과 관련해서 솔직히 현대나 삼성보다 중국 업체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다처럼 중국 기업을 옹호하고 중국 산업이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는 편견을 형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가 엿보였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이 중국인들이 단 댓글뿐만 아니고 유튜브 전체, 그 다음에 방송들, 언론들 다 같이 동일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언론들에는 조중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나라가 미쳤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초안전이라고 하는 이제 큰 네. 틀에서 좀 보시면 이제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에 연구팀은 국내 SNS상 여론 선동 공작은 중국 관영 인터넷 매체 유사 보도와 결합해서 팩트로 인식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효과가 증폭된다는 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이 초안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초안전이 중국이 미국을 꺾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고요. 전쟁인데 이제 하나의 전쟁 전략을 만든 거고요. 이게 네.
처음 이제 나온 게 1999년입니다. 예, 1999년에 이 초안전이라는 전략이 수립이 됐고, 그 이후에 이 초안전 전략에 따라서 야금씩 한국에서 지금 이제 세력을 확장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나라가 통째로 중국에 먹히게 될 위기 상황에 처해서 대통령께서 이거를 이제 일거에 뒤집기 위해 갖고 비상계몽령을 발동하셨다는 거죠. 예. 아마도 다가올 전쟁에서 승리의 규율은 승리자에게 가혹함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 날과 다름없이 여러분이 전장에서 승리를 겨루기 위한 모든 기교들을 통달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군인들에게 준비가 부족하거나 시리에 빠질 정도의 요구를 할 것이다. 즉 전쟁 외의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하고 전장 밖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 달고 네. 3%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을 활용해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중국의 2차 전지 산업을 띄우고 하는 게 그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밖의 전쟁이라는 전쟁의 한 부분이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초안전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현대판 손자병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1999년에 나온 이제 차오량과 왕따 네. 수이가 쓴 책 초안전. 중국인들이 썼는데 미국에서도 이걸 굉장히 공부하고 그럼요. 예, 미국에서도 예. 연구하고 예, 뭐 예. 필수 교재로 그렇습니다. 활용도 하고 예. 기술 종합 시대의 군인은 현실에 존재하는 모순이 증가하고 사용 가능한 자원, 모든 물적 및 비물적 자원이 풍부해짐에 따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한계 또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마키아벨리가 처한 환경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그들은 초환 사고적 측면에서 보다 철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계를 초월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예. 초안전이 다른 전법과 가장 다른 점은 어떤 한계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수단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수단 중에 하나가 네. 부정선거예요. 지금 민주당도 감청법을 왜 그동안 막았던 것이냐 예. 이런 글도 올라왔고요. 그게 다 초안전의 일환이고요. 네. 3프로 TV, 슈카, 모카가 그렇게 이제 친중적인 방송을 하는 것들도 다 초안전의 일환이라. 하지만 그 친중적인 색깔을 감추고 하는 거죠. 눈치채지 감추- 못하게. 예. 수위 조절해가면서 가끔씩 씹힌 개새끼도 한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민의힘도 예. 이번에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럼요. 예, 이런 당연히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당연히 있어요. 될 겁니다. 예. 보셨어요? 초안전? 읽어보셨어요? 지금 아니요, 뭐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10페이지만 봐도 너무 어렵다고. 예, 읽어보진 네. 않았습니다. 또 이러한 수단들은 과학기술, 경제, 법률, 심리 등의 여타 요소들과 결합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경제, 법률, 심리 등의 여타 요소들과 결합한다는 거고요. 20세기 후반에 연이어 발생한 비군사적 전쟁 행위, 해커 침입. 이게 해커 침입이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 부정하고 관계된 거고요. 네. 정보 파괴, 금융 테러, 언론 위협. 저한테 위협 자꾸 하는 거. 예. 생화학전 등은 네. 초안전에서 제기한 24종의 전법 중 단일 또는 다중조합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또 현재의 모든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행위로 또 초안적 사고로 그 전법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출간 당시 미국의 정부기관과 서구의 여론은 초안전을 두고 미국을 파괴하려는 중국의 마스터 플랜, 서방에 대한 더러운 전쟁의 청사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 육군 사관학교와 해군 사관학교가 이 책을 각각 필독서와 정식 교재로 채택하고 또 미군이 이 책의 내용을 작전 수칙에 포함함으로써 미국은 초안전의 새로운 전쟁에 대한 혁신적 사고를 재평가하게 된다. 이게 이제 초안전을 소개한 네. 국방일보 2020년 5월 4일자의 기사 내용 중에 한 내용이고요. 예. 제한이 없는 혹은 제한을 초월한 전쟁, unrestricted warfare라는 뜻이고요. 네. 1999년 차오량, 샹슈이 두 명의 중국 공군 대령이 공동 저술한 군사 전략 저서 초안전에서 유래했다는 거고요. 중국과 같은 후발 국가가 기술적으로 우선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다이다이로 정면 승부를 하면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이고 절차를 지키고 이러니까 우리 중국은 절차도 지키지 않고 공명정대하지 않고 정반대 예, 방법으로. 온갖 이제 악랄한 수법을 써서 어떻게든 전쟁을 한번 이겨보자. 이게 미국의 약점이니까 하는 식으로 접근한 게 초안전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수단을 가리지 방법을 않는 가리지 것이 않고. 초안전이군요. 예.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가 이 초안전의 주요 관심사다. 이외에도 군사적 대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군사력부터 갖고는 안 되니까 군사적 수단 이외에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 동원하여 동원되는 수단에는 국제법과 상대방을 취약한 위치에 두고 직접 군사 행동의 필요성을 우회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적 수단들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위에서도 말했듯이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이러한 대안적 방법이 군사적 전쟁보다 더 강력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공격 방법으로는 법률 전쟁. 법률이 뭐죠? 이제 저기 간첩법에 중국 넣는 거 못 넣는 네. 이번 주도 작가님, 예. 저도 지금 의견 어제 밤에 남기느라고 막 너무 예. 밤에 막 예. 뭐 휴대폰 보고 막 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특히 추미애 의원님 이름 들어간 예. 입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딱 감옥 가실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예. 입법들을 다 엄청나게 다 해놨더라고요.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는 반대 의견 다 남기고 어제. 예. 공격 방법으로는 네. 법률 전쟁, 경제 전쟁, 사이버 전쟁, 테러, 미디어를 동원한 여론전. 예.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네. 예. 말하자면 기존에 존재했던 수단과 방식의 제한들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상의 전쟁을 할 때 이런 거 쓰지 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목적을 위해서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반대로 미국은 세계 1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당연히. 아니,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정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만든 게 미국이 일본 2위로 막 그렇지 않아요. 올라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그 친중 매국노들의 레토릭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자체 모순으로 붕괴한 거고요. 네. 예, 미국이 건드려갖고, 그러니까 뭐, 프라자 합의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데, 프라자 합의 때 그 환율 평가 절상한 거는 일본만 절상한 게 아니에요. 독일도 똑같이 평가 절상했어요. 독일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관련 없는 얘기예요. 일본 자체적인 문제점 때문에 내부의 모순 때문에 망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특히 정치적인. 내각제 때문에 망한 게 일본이에요. 정치적인. 예. 정치적인 후진성. 특히 내각제 때문에 내각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각종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게 일본입니다. 예. 미국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망하게 했다 해야 한미 동맹이 약화될 거잖아요. 그런 거를 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3%에서. 예. 자신보다 객관적 세력이 우월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전략이다. 특히 미국 등 서구 진영이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재래식 군사 부분에서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고 그 이외의 적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비대칭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초안전 24전법이 이겁니다. 그 책에 나오는. 네. 이제 군사적으로 원자전, 재래전, 생화학전, 생태전, 우주전, 전자전, 유격전, 테러전. 경제 원조전 1대1로. 예. 그것도 있네요. 다 있습니다. 초원사적으로 네. 외교전, 사이버전, 정보전, 심리전, 기술전, 밀수전, 밀수, 마약 네. 밀수. 그래서 마약전. 민주당이 마약 수사하는 거를 극구 반대하고 마약 수사하는 예산은 한 푼도 안 주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마약이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북한산 마약이 공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중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가상전. 네. 그다음에 이제 비군사적으로 금융전, 무역전, 금융전. 지금 여의도가 다 친중 매국노들의 이제 이제 기지여서 지금 이제 이 관련돼서 뭐 대표적으로 그 이나무 교수 같은 이제 한국기업 거버넌스 네네. 포럼. 그게 이제 친중 매국노 단체고요. 그런 금융전부터 해서 무역전, 자원전, 경제원조전, 법률전, 제재전, 언론전, 이데올로기전 이런 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요거를 좀 더 쉽게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이제 이 전에 잠시만요. 별세님도 그러시고 아까 어떤 분께서 주식 방송이 아니라 정치 방송인가요? 2차 전지 다 팔고 정치만 얘기하시나요?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2차 전지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좀 꺼져라.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갖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되는 게 맞다. 말씀드렸습니다. 야, 중국 속국되면 한국 2차 전지 산업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다 먹히죠. 예, 예, 무식한 소리 하지 다 말라 빨립니다. 그래. 다 예, 빨려갑니다. 예. 그냥. 너는 가서 선대인 방송이나 들으라 이 새끼야. 초안전 현대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이제 텔레포트 김님이 24년 12월 24일 날 이제 올린 거고요. 이제 좀 더 풀어갖고 초안전은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차오량과 왕샹슈이가 제시한 전통적인 군사 전략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전쟁 이론서다. 초안전은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심리전, 사이버전, 미디어, 문화 등 모든 영역을 전쟁의 무대로 확장하여 무제한 전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초안전 현대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쓰는 거예요. 저는 러우 전쟁이 났을 때 예. 처음에 그 전쟁 나기 전에 모든 어떤 그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나 뭐 미디어나 이게 접근이 안 되게 인터넷이 다 끊기고 예. 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이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서 예. 아, 사이버전이 요즘은 진짜 대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예. 그것뿐 아니었어요. 정말 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전쟁은 진짜. 예. 다음 초환전, 뛰어넘을 초 한계한 전쟁전에서 네. 기존 전쟁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이고요. 예. 이 개념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 네. 다양한 영역에서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전쟁 방식을 나타내며 목표는 타깃 국가의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있고요. 예. 거기에 지금 많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놀아나고 있는 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라의 독립이 우선이고요. 여야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라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진보든 보수든 뭐 좌든 우든 있는 거지. 나라가 지금 통째로 중국 아가리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거기서 여야를 가르고 민주당, 국민의힘 누가 잘하고 이걸 따질 계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초안전은 전통적인 군사 충돌을 넘어서 정치, 경제, 외교, 심리전, 사이버전, 미디어 및 문화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무제한 전쟁을 지향합니다. 초안전의 사상적 배경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네. 클루우제비치의 절대전쟁 이론, 손자병법의 전략사상,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그리고 그람시의 진지론이 있는데 이 그람시의 진지론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랄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람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탈리아의 이제 공산당이었는데 공산주의자였는데 네네. 결국 이제 무솔리니한테 이제 그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체포돼 갖고 20년 옥중 생활을 했었고요. 아마 옥에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옥 안에서 이제 우리 이제 유럽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이런 이제 그 책들을 이제 많이 써서 그게 이제 그 민주당 지지하는 이제 사람들, 이제 좌파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읽힌 이제 내용인데, 거기에 진지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 네. 그람시는 네. 서구 부르조아 지배 질서가 얼마나 강고하며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장구한 기간과 인내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제 자본주의는 내재적 모순 때문에 저절로 붕괴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은 너무 나이브하고 낙관적이다. 라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었고요. 예. 보기보다는 그 부르주아,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질서가 강고하기 때문에 그대로 둬서 내부적으로 이제 붕괴되는 일이 없고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작업이 장구한 기간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고요. 그 작업이 진지전입니다. 서구의 진지전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는 이들은 유기적인 지식인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뭐 기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 유기적인 지식인. 대중운동으로서 노동계급보다는 혁명적 지식인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했다. 예. 생각을 오염시킴으로 해서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네. 예. 다음. 스카이데일리 서석구 칼럼 그람시의 진지론과 한미 정치권에서 이제 2024년 7월 25일 기사입니다. 옥중에서 저술한 옥중 수고에서 피력한 그의 헤게모니 이론은 유명하다.
서구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동전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뭐 이 쿠데타나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이제 빨치산 이런 겁니다. 그런 걸 통해 갖고 이제 무너뜨리는 거는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하고 장기간의 진지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 거고요. 그는 진지전에 의해서 노조, 언론, 검찰, 법원, 의회를 비롯한 네. 각계각층의 진지를 구축한 다음 기동전으로 공산당 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노조, 민주노총, 언론, 조중동, 뭐 오마이뉴스, 뭐 그다음에 많죠. 다 먹었죠. 그다음에 검찰에 지금 이제 검찰 특수본, 네. 그다음에 법원의 서부지법, 네. 의회에 뭐 말할 나위도 없죠. 검찰법원 우리법연구회. 예. 우리법연구회. 예. 그게 전형적인 이 진지. 베트남에서 성공한 그람시의 진지전, 기동전, 한국에서도 5월 9일 대선, 4월 15일 총선, 4월 10일 총선 부정선거와 보수 집토끼 공천 학살과 선관위 사법부 민노총 정교조 검찰 여야 정당 진지 구축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포섭해서 자기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끼리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정권을 무력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안으로부터 붕괴시킨 이게 진실. 사실 이번 정권은 초반부터 무력화시키려는 엄청난 많은 정말 그 계략들. 예, 그 진지가 네. 이제 원래도 있었지만 그 진지가 되게 공고해지고 그 세력이 커진 게 문재인이 한 적폐청산입니다. 예, 적폐청산이라는 걸 통해서 네.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이제 한 자리씩 하고 있던 뭐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네. 그 자리를 이런 이제 이 이념을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꿰차고 앉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 프레임으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뭐 마치 악마, 마녀인 것처럼 사냥을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실제로 댓글에서까지 그것도 여당 대표의 댓글에서 나왔었던 적이 그게 바로 이 진지전이 잘 이제 작동했던 네. 결과고요. 그래서 검찰이 대통령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프레임을 또 엄청 씌워줬고 오늘도 그런 기사가 또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10년 동안 검찰이 대통령을 하게끔 만들면 안 된다. 일거에 다 척결하실 거니까요. 예, 척결 당할 애들이니까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앞으로 엄청난 이제 이 뭐랄까 사정정국이 도래해갖고 엄청나게 이제 막 그렇게 다 되고 될 겁니다. 예. 교도소. 교도소가 이제 넘쳐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의 진지전과 기동전은 베트남과 남미에서 성공했고 한국에도 부정선거에 면죄부를 준 검찰과 법원과 제도권 언론 부정선거의 교도부 선관위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내란 성범 이석기를 양심수라고 하는 민노총과 정교조와 정의구현사재단과 민변, 친중, 친북노선인 민주당, 조국신당, 이준석당, 정의당, 민중당, 진보당을 진지적으로 장악하고 심지어 보수 집토끼 공천 학살하고 부정선거 증거 없다는 한동훈은 반미 두목급 김어준여의 좌파 지지를 받아 비대위원장에 이어 당대표가 되어 국민의힘을 장악했다는 거죠. 예, 이게 진지전이고요. 진지전이 그동안 성공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립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훌륭한 정책들이 전혀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개돼지고 이제 가축들이기 때문에 가부게. 그냥 이제 이렇게 진지전을 구축해서 그 언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었다는 거죠. 중국이 티벳과 홍콩 먹을 때와 패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랄까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이제 공산당이 1950년대부터 썼던 이제 그 전술이고요. 홍콩의 우산혁명 기억 다들 하실 텐데 그게 2019년에 엄청 불붙었다가 2020년에 그냥 훅 꺼졌거든요. 그러고 이제 홍콩은 이제 예전의 생기와 낭만을 잃었죠. 그렇습니다. 다음 미국에서의 그람시 진지전과 부정선거, 미국 좌파 주류 언론, 트럼프 공화당과 한동훈 국민의힘 공천의 현재의 다른 공천 기준에서 트럼프의 공화당 정권을 부정선거로 무너뜨린 딥스테이트와 부정선거 카르텔 역시 그람시의 진지론에 의한 권력 찬탈이었던 겁니다. 이때 이제 트럼프를 무너뜨리기 위해 갖고 블랙 라이브 매터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티파라든지 다양한 그런 이제 진지전 형태의 이제 이 공격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트럼프 공화당은 부정선거에 저항한 후보들을 대거 공천해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 당선시켰고
부정선거에 강력히 저항한 마이클 존슨은 하원 의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비호한 세력은 공천에서 대거 탈락, 심지어 부정선거를 비호한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가 공천에서 탈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부정선거에 저항하거나 문재인 노무현을 비판하거나 5.18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보수 집토끼 후보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킨 한동훈 국민의힘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 차이가 네.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의 차이고요. 지금 정치혁명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 이유기도 합니다. 보수 쪽에서도 심지어 예, 예.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사실은 딱 맞다.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그런 얘기를 자성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누가- 주변에도 계시고요. 누가 그 얘기하죠? 예, 아가리를 찢으십시오. 예.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은 아가리를 찢으십시오. 예. 다음, 예. 이거, 미국 공화당 주류들도 트럼프를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네. 예,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의 반역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듯이 미국 공화당도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 하면 네. 미국은 국회의원들을 미국 공화당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단 말입니다. 상향식 공천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의힘 당원 백날 청날 해봐야 내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유일 주권자는 누구죠? 국민이잖아요. 그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게 민주정당이라고 하면, 민주국가라고 하면은 국민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인 당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당의 주인이 당원이어야 되잖아요. 당의 주인인 당원이 국회의원 후보자, 하여튼 그런 공직 후보자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뽑을 방법이 없어요. 한동훈이가 찍어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한동훈이만 네. 하나 중국 애들이 싸바싸바 해갖고 그 비대위원장 한 명만 자기네 편으로 만들면 네.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누구든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 공천 방식이 정말 잘못됐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인 정당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그 민주적인 정당을 만든다는 건 뭐냐?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갖고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 제도를 자리 잡게 하는 게 그게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게 정치혁명의 1번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2022년 3년 이 무렵에 이제 열린우리당 기관당원으로 가입했는데 네. 그 가입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열린우리당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이유가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게 열린우리당이에요. 그럼 개헌 없어도 그런 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예. 당연한 겁니다. 당비 내는 당원들이 모여갖고, 우리 이제 이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뽑을래? 당원들이 투표해서 후보를 뽑아야죠. 그런데 위에서 낙점해갖고 국회의원 후보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당원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들러리예요. 예. 그러면 네. 당원들은 들러리예요. 당원들이 들러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 들러리게 되는 거죠. 미국은 대통령 뽑을 때도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다 그 공화당원이나 아니면은 그 오픈 프라이머리나 다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하여튼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갖고 대통령 후보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뽑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위에서 상향식으로 내리꽂으니까 그 내리꽂는 그 사람의 입맛에만 맞으면 될 일이고 국민들의 뜻, 당원들의 뜻 따위는 무시해도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선거에 가면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당 간에 결정을 하니까 국민의힘 이게 국회의원 후보가 전혀 이제 사상이 의심스럽고 요번에 이제
대통령 탄핵될 때 열심히 활동 안 하고 오히려 반대쪽 얘기를 막 해도 네. 나오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국민의힘 그거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조가. 윤석열 대통령, 이순신 장군의 환생입니다. 예. 필사즉세. 예. 성기봉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계속해서 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상향식 공천 제도가 얼마나 이제 잘 작동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네. 민주주의의 수준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상향식 공천이 건국 때부터 가장 잘 확립돼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선진적이고 이제 뭐 대한민국에 이제 그 유럽에 경도되어 있는 애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제 유럽식 정치,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당원들이 자기네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이 뭐랄까 저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뭐 민주적이고 뭐 어쩌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럽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의 민주주의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당 보고 뽑아요. 후보를 보고 뽑는 게 아니고요. 그 당원의 순번은 누가 결정하냐? 당에 있는 고위층들이 결정해요. 그래서 미국의 독일의 이제 옛날에 그 콜 수상 같은 경우는 네. 지역에서 한 번도 투표해서 이긴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순번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정당 투표를 해갖고 돼서 계속 약간 수상하고 비례대표처럼. 비례대표처럼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이 진지전을 구축한 노조나 시민단체나 이런 애들이 목소리를 높여갖고 유럽이 이상하게 이제 막 옆길로 진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이상한 방향으로 막 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유럽하고 미국식에 사실 좀 중간쯤에 있는데 네.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상향식 공천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각제 개헌입니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극렬하게 막아야 돼. 그런 거고요. 내각제 개헌되면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가기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대한민국에 도래하게 될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잘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우리나라 기틀을 잘 닦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모을 거 없고요. 그냥 데모나 열심히 해요. 데모 열심히 하고 댓글은 열심히 달고 그 네이버 댓글 같은 거 열심히 좀 달아요. 좀 그런 거는 하고 그래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냥 대통령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해요. 아니 진짜 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예. 미국의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 포스트 같은 좌파 주류 언론이 맹목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자 한국에서도 조중동을 비롯한 거리 투쟁하는 보수 언론조차 해리스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람시의 진지전은 그동안 바이든을 장기간 지지해온 뉴욕타임스, CNN, 워싱턴 포스트가 좌파 주류 언론에도 진지를 구축했다. 예. 그래서 뭐랄까 트럼프가 이상한 미치광이 뭐 이제 나치 같은 이제 히틀러 같은 이런 쪽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계속됐던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고 이 진지전 때문에 이 진지전이 전 세계를 막 장악하고 있었는데 결국 미국 국민들의 그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그 열망 그 열망이 트럼프를 되살려냈고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 인해 갖고 역사가 다 바뀌는 지금 시대의 그 세계사적인 혁명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혁명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런 거랍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피격 당시의 사진. 그러니까 그거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진짜 역시 쇼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 나왔고. 그냥 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기 뭐야 그 FBI 거기서 대놓고 총쏘라고 길 열어준 거예요 그거. 저기 그 대통령 얘기 랠리하는데 그 건물 위에 이상한 사람이 올라가서 지금 총 겨누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그거를 체크를 일부러 안 했었다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총 맞아서 죽으면은 그러면은 올라갈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민주당 쪽 애들이 막 매집해갖고 엄청 갖고 있었어요. 다 계획돼 있었던 거라고. 진짜 천우신조로 산 거야. 나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다. 트럼프가 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예.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가 안 됐으면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계속 중국에 이제 속국이 되는 길로 갔을 거라고. 미국 대선 날에 제가 그때 토마토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예. 채팅창에 누가 될 것 같냐 이런 얘기를 서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뭐 브이로그, 음. 투자 브이로그도 찍고 다 아시니까 예. 미라 앵커님은 해리스 되기 원하시겠죠? 이러더라고요. 예. 아니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맞아요. 예. 네. 딥스테이트와 부정선거 카르텔과 대결하는 트럼프의 승리는 부정선거 카르텔에 고통받는 한국에는 복음이다. 저 읽어볼까요, 영어? 예, 읽어보십시오. 예, 읽어보십시오. 예. 읽어보십시오. 예. 제가 요즘 좀 방학이어가지고요. 예. 저희 아이들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영어 공부를 시키면서 저도 한번 이 영어 음.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좀 시작을 예. 이번 겨울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음. The victory of Trump Republican Party fighting against rigged election cartel and deep state will be sure to be good gospel for South Korea suffering from rigged election cartel. 예. 여기 이제 그 리그드 일렉션 카르텔에 나오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리그드 일렉션이 이제 부정선거란 뜻이에요. 부정선거 카르텔. 예.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미국 내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고 미국 대선에서 이게 국제적인 규모로 사실은 활동한 겁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 연루되어 있는 거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 그 부정선거의 협회? 예. AWEB. AWEB. 네, AWEB. AWEB. AWEB이 국제적인 조직이잖아요. 110개국이 가담돼 있는. 네. 무슨 조직인데요? 원래? 그게 무슨 이제 조직이에요? 네.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전자개표기. 네. 그 전자개표기를 110개국이 수출하는 일을 한 집단이 AWEB입니다. 그 수출할 때 이제 걔들이 잘 받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왕이면 공짜로 주면 좋겠죠. 네. 공짜로 줬습니다. 진짜로요? 예. 공짜로 주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누구 돈을 썼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썼습니다. 예? 예. 작가님! 예. 그게 오디웨이라고 원조. 우리가 원조? 이제 국제 원조 사업으로 AF 사업을 한 거예요. 국민 혈세로 그 사업을 했다고. 국민 혈세로 부정선거용 전자개표기를 세계 110개국에 언제부터요? 2013년부터요. 박근혜 때부터입니다, 이게. 아니, 그 전자개표기를 처음 이제 만들려고 한 건 뭐 땡땡땡땡땡땡이시다. 예. 기사는 많이 좀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뭐 처음에 전자개표기는 사실은 이제 뭐랄까 단순한 이제 분류기 형태였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서버하고 연결돼 있어 갖고 해킹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그게 이제 발전해 갖고 지금 같은 형태의 온갖 이제 이 해킹을 통해 갖고 조작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2013년 이후에 AWEB이 이제 만들어지고 AWEB에서 이제 이 각종 이제 기술 개발 부정선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만들어 갖고 대략 한 2017년, 2018년 이 무렵에 이렇게 시종된 겁니다. 2019년. 예. 2018년이 말씀 계속 드리지만 미중 관세 전쟁이 있었던 예. 때였고요. 해피네스님께서 우와 미쳤구나. 미국이 개입 안 할 수가 없겠네. 예, 그럼요. 예.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그 트럼프가 떨어진 그 부정선거를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도. 연수원 90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실망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그람시의 진지전, 기동전 이론을 따르는 딥스테이트와 부정선거 카르텔과 대결해온 트럼프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할 때다. 이제 저는 기도 많이 했었고요. 7월 25일 날. 제 기도가 이제 먹혀갖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죠. 저도 기도하자고. 예. 그러고 바로 계엄 터져가지고 예.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산 전자개표기, 중국산 전자개표기로
전 세계 반미 친중 정권을 양산시키고 있는 부정선거 카르텔과 일교한 딥스테이트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인류의 소명이 되고 있다. 부정선거 카르텔 최대의 피해자인 트럼프 공화당이 승리하면 부정선거 카르텔로 반미 친중 정권을 양산하고 있는 딥스테이트를 척결해서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정선거를 한 이유가 반미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게 주로 각 나라의 좌파 진보라고 얘기하는 쪽인가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친중적인 네.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키는 게 목표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위장이면 더 좋겠죠. 국민의 힘이라고 하더라도 예. 내가 중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그렇죠. 당선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 오세훈이, 그래 오세훈이, 맞아요 오세훈.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하웨이와 같은 기업을 활용하여 타국의 네트워크를 공격하거나 정보를 탈취한다. 그 지금 한국의 이제 그 전산망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 뭐 서버 뭐 이런 시스템이 하웨이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신사도 화웨이 통신 기기 쓰는 통신사를 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의 해킹, 데이터 조작, 선거관리 시스템 침투 등은 초안전에서 언급된 사이버전 한 형태입니다. 1999년 책에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공격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체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작. 수천만 명 규모의 댓글 부대를 동원하여 글로벌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다는 거죠. 선거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가짜뉴스 확산,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왜곡은 초안전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전쟁, 특허전쟁, 공급망 통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한다. 특히 공급망 통제. 여기에 핵심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금양입니다. 그래서 금양을 그 금감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그 뒤에 중국이 있다는 거죠. 작가님.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좀 어질어질한데요. 또. 그래서 금양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담궈야 되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도 ESS 배터리 공장을 상하이에 지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 트럼프잖아요. 근데도 이제 중국 쪽에 계속 이제 발을 들이고 있고 더 넓히고 있고 그리고 또 멸공을 외치셨던 정용진 회장님도 지금 이마트랑 알리랑 같이 또 합작법인 만든다고 하고 사실 배터리 기업들 잘 보시면은 뭐 광물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들과 합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모든 중국 기업들이 다 이제 공산당 소유인 건 아니니까. 소유는 아니죠. 근데 이제 약간 그 돈을 같이 보태가지고. 그래서 이제 IRA나 이런 쪽에 이제 그 규정들이 다 있는 거죠. 이제 중국 공산당이 묻어 있으면 안 줘. 그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묻어 있지 않더라도 지분을 20% 넘으면 안 돼. 이런 이제 규정들이 다 있는 거죠. 다음.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 믿는 미국인이 더 많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관여했었고, 그 다음에 2020년 키르기스스탄 총선,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하고, 그 들어온 새 대통령이 우리 비상계몽령 발동하신 그날에 그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신 이제 그분이고요. 12월 3일. 그 다음에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중선거 개입, 인질 공작의 이민자의 나라 캐나다. 이게 밝혀진 거죠. 이거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이제 그 얘기죠. 다음. 총선에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그 이제 얘기는 총선 전에 김지윤 이제 교수님이 직접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기에 사실 경고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다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이제 넘어가셨겠죠. 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유수의 싱크탱크죠.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어 연구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거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총선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주권에도 침해가 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사실 중국이 이전에도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조금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가장 시끌벅적한 나라 캐나다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중국이 자신들의 총선에 개입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매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캐나다는 2019년 그리고 2021년에 총선을 치렀죠. 그리고 총선 당시에 약 11명의 정치인이 중국으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받든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익명의 캐나다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여러 후보들에게 자금을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 자문도 맡아서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토론토 주재 중국 총영사관, 그리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굉장히 시끌벅적했었던 중국의 비밀 경찰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중국의 유화적인 정치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중국의 강경한 정치인들의 낙선을 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유학생이라든지 혹은 중국 커뮤니티를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온타리오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의 사무실을 통해서 캐나다 달러로 2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그러면서 바로 몇 달 뒤인 2023년 캐나다의 정보국이죠. CSIS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밀 문서를 해제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자료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브리핑에 따르면 캐나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커뮤니티 그룹이라든지 신뢰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외교단 등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적혀 있죠. 이런 자료가 나오고 또 뉴스가 나오니까 야당인 보수당 측에서는 중국의 이런 개입이 결국 자유당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중국의 우호적인 의원들이 자유당 쪽에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보수당이 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보수당의 대표였었던 에린 오틀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그들의 정치 공작의 타겟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위챗을 통해서 자신과 보수당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말을 왜곡을 하고 또 유권자들을 압박하는 활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렇게 되니까 캐나다 정보국이 3월 17일 입장을 밝힙니다. 거의 다 맞는 말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정학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민주주의를 훼손을 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몇 달 후인 5월 8일 캐나다 정부에서는 주 토론토 중국 총영사관의 외교관 한 명을 추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 연방 하원 의원을 사찰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찰을 당한 의원의 이름은 마이클 청인데요. 굉장히 대중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2021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인권 유린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곤 했죠. 성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마이클 청 의원은 홍콩에서 건너온 인물인데요. 사실 그의 친지가 아직도 홍콩에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는 그들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봐 아예 연락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는 자신의 친지들도 사찰을 하고 감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청 의원은 이 사실을 정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한테 얘기해주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격분했죠. 결국 캐나다 정부는 이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영사 자오웨이를 페르소나 넌 그라타로 지정을 하고 추방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시끌시끌해지니까 트루도 총리가 발표를 하나 해요. 2019년, 2021년의 의회 선거에서 다른 국가의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공개 조사하겠다. 사실 트루도 총리가 처음에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공개 조사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에는 굉장히 큰 중국인 커뮤니티가 있죠. 토론토나 밴쿠버 지역에 아주 많은 중국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정보국인 CSIS에서는 이 지역의 중국계 정치인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알아봤는데 신장에서의 인권 유린 그리고 홍콩 민주화운동을 압박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꽤나 조직적인 압박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계 유권자들의 표로 압박을 한다든지 중국계 언론 매체에서는 이들을 취재를 안 했다 아니면 나쁜 이야기를 실린다든지 했고요. 그리고 위챗과 같은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댓글 부대가 총출동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얼마 전에 꽤 중요한 선거를 치렀던 대만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만에는 최소 5천 명의 중국 스파이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2020년 대만 정부가 외부 세력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반침투 법안을 시행하면서 그때부터 중국에 매수된 군인이나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색출하고 또 체포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많은 국가들에서 중국이 선거 개입까지 하고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것들이 모두 중국이 주장하는 초원전의 일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어 그대로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을 의미를 합니다. 공군 대령 출신의 중국 국방대학교의 교수인 차오량 그리고 베이징 항공우주대학교의 교수인 왕샹수이가 1999년 내놓은 초환전이라는 책에서 그 개념을 가져온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전쟁이 군사 영역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전장에서 아주 다양한 수단과 작전을 조합을 해서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또 국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수단이 단순히 군사적인 것일 뿐이 아니라 금융이라든지 문화, 산업, 기술 그리고 여론, 심리까지 다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로 현대전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뿐이 아니라 굉장히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측에서 여러 심리전이라든지 여론전 이런 것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하이브리드 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초원전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초원전의 사례로 드는 것이 바로 작년 이맘때쯤 있었던 중국의 정찰 풍선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찰 인공위성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시대에 풍선이 웬 말이냐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은 이상한 느낌도 들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심리전, 정보전 그리고 여론전이 모두 합쳐진 중국의 초원전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고작 풍선 하나이지만 미국은 이것을 두고 미국의 영공에 중국의 스파이 풍선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어떤 경각심과 불안감을 갖게 됐고요. 이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국내 여론도 상당히 들끓었죠. 한쪽에서는 중국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도대체 뭐라는 것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큰 효과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드는 것이 중국산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저가의 아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죠. 이게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돼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반입이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을 겪고 그리고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두고 제3차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CDC에서는 2016년 펜타닐로 인해서 대략 2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문화교류의 장인 줄 알았는데 중국의 통일전선부의 지침을 따르는 그리고 심지어 스파이 활동의 본거지가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것이 있죠. 공자학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자학원을 두고 트로이의 목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 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중국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서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자학원인데 중국 공산당의 가치라든지 우월성 같은 것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그런 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공자학원들이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예전만큼의 인기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죠. 한국 역시 가끔씩 의심이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죠. 대표적인 경우로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 본인이 응원하는 팀에 이제 클릭을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중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92%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한국의 포털 사이트인데 웬 말입니까? 그래서 이 포털 회사에서 한번 IP 주소를 추적을 해서 알아봤더니 특정 세력이 해외 IP를 활용을 해서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쎄요, 이게 그냥 축구 경기 폴에 지나진 않지만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것도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작년 말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중국발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표를 이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인 하이마이, 하이준 그리고 월류 뉴스 와이어 이 세 곳에서 여러 개의 언론사 사이트를 운영을 해왔다는 건데요. 그 개수가 무려 38개였고요.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게 이런 언론사 사이트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 지방의 인터넷 언론사처럼 이름이 딱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프레스, 부산온라인, 충청타임즈, 인천포커스. 어떠세요? 그냥 이름만 딱 들으면 우리나라 지방의 조그마한 인터넷 언론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치 정상적인 한국의 언론사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한국의 메인스트림에 있는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거기다가 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딱 봤을 때는 그냥 뭐 지방의 언론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들어놨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마이 측의 대응은 자신들은 그냥 해외에 있는 언론사들의 홍보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불과하다 답변을 전해왔다고 하죠. 그런데 지난 2월 7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글로벌 문제 및 공공정책 대학원 안에 있는 시리즌 랩이라는 디지털 감시단체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언론에서 수집된 뉴스들이 총 30개국에 있는 위장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뿌려지고 있다. 이 뉴스를 뿌리는 진원지가 중국의 삼전이라는 도시에 있는 회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선거가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로 뉴스들도 다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거기에 많이들 반응을 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끼리야 뭐 진영으로 갈려서 싸울 수도 있고 뭐 지지고 볶고 뭐 미워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여기에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서 일부러 갈라놓는다? 이거는 좀 안 되지 않나. 이번 선거에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참 몰랐지만 그동안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많이 갈려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실제로 개입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개입한 게 아니냐 네.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최근에 23년 3월 1일 에포크 미디어 코리아에서 이제 이지용 교수님이 네. 중국의 초안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 해서 이제 올린 책이고요. 네. 이지용 교수님은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교수, 중국 정치경제, 중국 대외관계, 동아시아 국제정치경제 전문가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의 성격과 대전략, 한국과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을 연구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을 거쳐서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중국어 중국학과 교수로서 연구와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분이 이제 초안전이라는 책을 이제 이렇게 내셨고요. 예. 여기 책 속에 보면 중국의 전혀 새로운 전쟁 알아야 하지만 알 수 없었던 초안전에서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개하는 전혀 새로운 전쟁이 초안전인데 이제 뭐 쭉 그런 얘기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중국이 비양심, 비윤리,
불법 비도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아니, 예. 그래서 경찰복을 어디서 샀는지 중국 경찰 입고 돌아다니면서 관등 성명을 안 하고 중국인들이 이제 뭐 시위에 참여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제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알렸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활동이 알리셨을 때 못 믿었어요, 진짜. 그 막 알려고 해서 그게 활동이 좀 위축된 거지. 예, 안 그랬으면 더 진짜 더 심해요? 더 심했겠죠. 여의도 그때 탄핵 와. 찬성 집회할 때 3분의 1이 중국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중국의 그 법이 중국이 지령을 하면 적극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돕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 중국 공산당의 비밀 경찰서 동방명주에 지령해 갖고 중국인들이 그 시위에 나서는 거라니까요. 이게.